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등산 모임을 나가면서 겪은 사람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중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커가다 보니 저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났고,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는 생각에 저는 온라인으로 등산 모임을 가입하게 되었죠. 가까운 거리에 비슷한 연배가 모여있는 모임이었고, 인원은 10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지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나가 얼굴을 익히다 보니 회원들과 거리낌 없이 지내게 되었고, 가끔가다 술도 한잔하면서 편한 친구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모임 사람들 중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던 진수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한날은 제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부탁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그런데 딱 500만 빌려주시면 정확히 한 달만 쓰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이면 또 모르겠지만 저에게 진수 동생은 힘들 때 언제든 달려올 정도로 고마운 동생이었고, 그리고 아들에게 용돈까지 줄 만큼 저와 허물없는 사이였습니다. 500만 원이 크다면 큰 돈이겠지만 저는 이 돈을 그냥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동생이라 생각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 뒤 진수 동생과 저녁 약속을 잡고 제 아들과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처음 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등산 모임에 가입한 신입 회원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이쪽은 이번에 들어온 수인 씨라고 하고요. 나이는 35살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등산은 초보인데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옆에는 아들이에요? 아빠 닮아서 진짜 잘생겼다. 그렇게 수인이라는 여자를 소개받고 식사 후에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날 밤 진수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형님, 잘 들어가셨죠? 그래. 덕분에 저녁 잘 먹었어. 저 형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형님도 혼자 사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봤던 수인 씨 어때요? 알고 보니 진수 동생은 제게 여자를 소개해줄 목적으로 저를 불렀던 거고, 그 소개팅녀가 바로 수인 씨였죠. 뭐 참하고 괜찮은 것 같던데, 근데 난 돌싱에다가 아들까지 있잖아.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에이, 형님. 사실 수인 씨도 애는 없지만 형님처럼 같은 돌싱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형님 없을 때 살짝 물어봤는데 수인 씨도 형님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저는 진수 동생의 도움으로 수인 씨와 번호 교환을 하고 나서 그 후로 등산 모임에선 물론 밖에서 개인적인 만남도 할 만큼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빌려줬던 5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진수 동생은 그 돈을 제게 건네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진짜 좋은 정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조카도 보내려고 하는데, 형님, 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유학을 좀 보내는 게 어때요? 이 학교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명문고인데 거기에 제가 잘 아는 분들이 있어서 시험도 패스하고 입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만 졸업하면 한국에 와서 대기업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실 형님이 돈도 빌려주시고 너무 고마워서요. 진수 동생의 말뜻은 유럽 쪽은 교육비가 부담이 되니 물가도 저렴하고 영어를 쓰는 필리핀으로 유학을 추천한다는 말이었고, 명문고에 입학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그 시험도 패스하고 입학이 가능한 데다 또 졸업 후 한국으로 오면 취업까지 보장을 한다는 아주 솔깃한 내용이었죠. 근데 우리 아들이 가려고 할까?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형님, 저는요, 절대 강요는 안 해요. 이게 기회가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정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판단은 형님이 하셔야죠. 아, 그리고 이건 형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 모임에서 괜히 소문나고 그러면 저만 곤란해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 그날 밤 아들에게 유학 의사를 물어봤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아들 녀석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6살밖에 안 된 아들을 혼자 외국에 보낸다는 것이 너무 불안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고민만 하고 있다가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날은 진수 동생과 수인 씨 이렇게 셋이서 커피를 마시다 아들 유학 얘기가 나와버렸죠. 아, 형님. 아들 유학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필리핀 입학 시기가 6월이나 8월이라서 다음 주까지는 말을 해줘야 하거든요. 진수야, 이거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수인 씨도 있는데. 뭐 어때요? 두 분이 어디 가서 소문내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결정은 하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보내고 싶지. 근데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아들 혼자 보내려니까 좀 불안해서 말이야. 그러자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인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갈까요? 실은 저도 예전부터 해외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옆에서 잘 챙겨줄 수 있는데. 수인 씨와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람 됨됨이도 나쁘지 않고 평소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해줬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뭔가 안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가서 제 아들에게 수인 이모와 함께 유학을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아들 녀석은 고민도 하지 않고 신이 나서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진수 동생에게 3년간 학비 2,500만 원을 송금한 뒤 입학 날짜와 학교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저와 제 아들은 큰 기대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뒤 정말 찜찜하고 불길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제 아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 옆좌석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꿈이 아닌 실제로 어머니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꾸만 안 좋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곧장 진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유학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을 건넸었죠. 형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는데 이거 어쩌죠? 이미 학교에 돈을 줘버려서 유학비는 돌려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부터 수인 씨와의 연락도 두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경찰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아들 녀석과 떨어지지 않게 돼서 다행이란 생각뿐이었고 그 후로 등산 모임을 탈퇴하고 혼자 산행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등산 모임장이었던 큰형님께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성현씨, 나 모임장인데 혹시 진수 동생하고 연락해? 둘이 친했잖아. 아니요. 요즘 저도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나. 사실 진수 동생 추천으로 우리 딸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거든. 근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더니 벌써 일주일째 전화 한 통 없는 거야. 그래서 진수 동생이 말했던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거든. 근데 학교에서도 우리 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모임장 형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큰형님은 딸을 찾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찾는 건 불가능했고 진수 동생은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흔적도 없이 잠적을 해버렸죠.
이 사건의 정확한 내막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유학을 미끼 삼아 인신매매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 당시엔 큰 충격에 빠져 너무 무섭기만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큰 돈을 잃었지만 제 아들 녀석을 지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꿈에 나타난 어머니 말씀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아마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갔을지도 모를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본가는 인천이지만 제가 이곳 시골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4년 전쯤 저는 조그만 동네 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로 일을 한 지는 약 10년 정도 된 시점이었고 저를 찾는 손님들도 있을 만큼 단골까지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저희 사장님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사장님의 건강 문제였는데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카센터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본인은 부양 가족도 없고 또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독신으로 살아오셨다고 늘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그러다 보니 카센터를 물려줄 사람도 없어서 그냥 폐업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날은 저를 부르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민철아, 그동안 내 밑에서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손님들 잘 모시고 혼자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사장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카센터를 물려주셨고 이 일을 한 지 10년 차에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장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태 독신으로 사셨던 탓인지 장례식은 굉장히 조용했었죠. 저는 돌아가신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보기로 생각했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손님이 찾아오게끔 노력을 했었습니다. 기존 단골 손님도 많은 편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인터넷 홍보와 무료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저만의 영업 방식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죠. 그 덕에 가게 매출은 점점 올라갔었고 작은 카센터에 직원을 둘이나 쓸 만큼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의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민철아, 나 기억하냐? 저를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도통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야, 진짜 몰라? 너랑 같은 학교 나왔잖아. 알고 보니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이름은 박민우라고 학창시절 그리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못 알아보겠다. 근데 여긴 어떻게 왔냐? 야, 카센터에 뭐하러 왔겠냐? 차 수리하러 왔지. 근데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냐? 와, 어릴 땐 학교에서 잠만 자더니 지금은 인생 역전했네. 부럽다, 부러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 먼저 수리를 해줬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다음에 또 올게. 그렇게 민우는 차를 타고 돌아갔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제가 돈방석에 앉은 사장님이라는 황당한 말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라 그냥 신경 쓰지 않았고 저는 제 할 일만 하면서 묵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다녀간 뒤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소문이었냐면 저희 가게에서 수리하고 나면 얼마 못 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정품을 쓰지 않고 싸구려 부품을 쓴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죠. 이 바닥에도 동종업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카센터에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라 생각했고 일단 지켜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소문일 뿐인데다 누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 소문들 때문인지 가게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심지어 저를 믿고 찾아오던 단골 손님마저도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그만둬 버리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었죠. 그렇게 한숨만 쉬면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민우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너 무슨 걱정거리 있냐? 표정이 왜 그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민우에게 털어놓았고 제 얘기를 듣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 생각은 이래.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많아지는 법이거든. 너도 그런 케이스 같은데 혹시 의심 가는 사람 없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딱히 지인들에게 반감을 샀던 적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 후 늘 일만 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민우 이 녀석이 의심이 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친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필 그 당시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가게 매출은 바닥을 기다시피 했고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래도 아직까지 저를 믿고 찾아오는 소수의 손님들 덕분에 입에 풀칠은 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게로 찾아온 손님을 통해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김 사장, 내가 인터넷 카페에서 이상한 글을 하나 봤거든. 이거 한번 읽어봐. 손님은 휴대폰을 건네면서 보여주는데 그 내용들은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장님을 살해하고 가게를 뺏었다는 무서운 내용이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카페 글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런 괴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글쓴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증거를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 단서를 찾게 되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자동차 사진이었고 저는 그 차를 보자마자 문득 민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민우가 타고 다니던 차량과 같은 차종이었고 하필 민우가 다녀간 뒤로부터 이런 괴소문이 났던 것도 우연이라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확실하게 민우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민우를 만나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판단을 내렸죠. 만약 민우가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우를 만나 대화를 했음에도 끝까지 본인은 아니라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에 화가 나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대략 2달 정도 지난 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소문을 퍼뜨린 건 민우가 아니었고 글쎄 저와 일면식도 없는 어떤 남자였는데 그 남자의 정체가 돌아가신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독신인데다 가족은 없다고 말을 했더니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제가 모르는 가정사가 존재했었습니다. 사장님은 과거에 1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만났던 아내분께서 임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긴 건지 아니면 모르고 사셨던 건지 저도 그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고 확실한 건 아내분과 태어난 아들은 사장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카센터를 제게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그 아들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인터넷으로 괴소문을 퍼뜨린 거고 그래도 망하지 않으면 저를 찾아와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죠.
모든 걸 알고 나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두려웠고 결국 인천을 떠나 사람이 없는 시골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민우를 오해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제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수리를 받고 나면 얼마 못 가 고장이 난다는 그런 헛소문들은 민우가 퍼뜨렸던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축하를 해주면서 또 뒤에선 그렇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생겨 아직까지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고 현재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인의 타깃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남자친구와 차박을 하다 겪은 일인데 그 당시 너무 소름 끼쳤던 사건이라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지금부터 2년 전.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당시 4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취미는 캠핑과 차박 같은 야외 활동이었고 그 덕에 틈날 때마다 남자친구를 따라다니곤 했죠. 그러다 2번 다시 잊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경남 합천댐 근처에서 차박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죠. 대구에서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고 대략 1시간이 조금 넘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어? 여기서 차박을 한다고? 왜? 맘에 안 들어? 그래도 여기가 차박으론 나름 유명한 곳이야. 가족끼리도 많이 오는 곳이래. 아, 그래? 주변이 너무 휑해서 그냥 물어본 거야. 이곳을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노지였는데 주변에 강이 있어서 뷰 하나는 끝내줬지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주차장을 전세 낸 것처럼 아무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5분 거리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점이었고 아무튼 모처럼 만의 여행이니 좀 불편해도 그냥 즐기기로 생각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라면도 끓여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시간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는 차 안에서 고스톱을 치고 놀고 있을 때였죠. 은정아, 나 화장실이 급해서 좀 다녀올게.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고스톱을 치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다녀온다고 하길래 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화장실로 간 지 30분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하필 휴대폰도 두고 갔던 터라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저는 남자친구를 찾으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남자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용 화장실 앞에 도착을 했고 밖에서 남자친구 이름을 여러 번 불렀는데 끝내 대답이 없더라고요. 화장실로 가려면 이 길밖에 없는데 서로 엇갈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없다면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거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급한 나머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확인을 했었는데 제 불길한 예상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죠. 화장실에 남자친구는 없었고 이 밤중에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을 수도 있을 거란 무서운 생각까지 들면서 저는 급히 112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도착을 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숨을 헐떡이면서 화장실 쪽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 저를 보고 뛰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거기서 나와? 아, 미안.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근데 무슨 일이 있어? 아,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봐 내가 경찰에 신고한 거잖아. 그렇게 남자친구의 화장실 사건은 단순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됐고 저는 남자친구와 차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뭐 하다가 이제 온 건데?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중년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꾸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는데 계속 이상한 곳으로 올라가길래 내가 내려가 봐야겠다고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던 그 중년 부부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야. 진짜 뭐에 홀린 것처럼 너무 이상해서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길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게 같은 곳을 계속 맴돈다고 해야 되나? 아,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다야. 남자친구는 본인도 왜 그런 현상을 겪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날 밤은 알 수 없는 의문만 남긴 채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짐을 챙기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 어제 일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 도와달라던 중년 부부 말이야. 엄청 다급해 보였거든. 그냥 도와주고 올 걸 그랬나? 아, 진짜 찜찜하네. 남자친구는 어제 일이 계속 기억에 남았던지 중년 부부가 걸어갔던 그 길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돌아가자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끝내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죠. 저희는 화장실을 지나쳐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낚시 포인트가 나왔고 그곳에는 여러 명의 아저씨들이 낚시를 하고 계셨는데 만약 밤길에 여길 왔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곳이었죠. 와, 진짜 다행이다. 어젯밤에 올라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거봐. 아무나 도와준다고 따라가면 진짜 큰일 나는 세상이야. 남자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차량 옆에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는데 차 안을 살펴보면서 기웃거리고 있더라고요. 저 누구신데 남의 차를 보고 계세요? 아, 이 차 주인이야? 아이, 난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는 뉴스도 안 봐? 여기서 사고가 있었잖아. 글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가스에 질식했다고 들었는데 어쨌거나 자네도 조심해. 아저씨는 그렇게 가버렸고 저는 아저씨의 말대로 뉴스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2021년 겨울 합천댐 근처에서 한 중년 부부가 차에서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난방용 LP가스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일행 3명 중 부부만 참변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남자친구와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곧장 출발을 했고 집으로 가면서도 여러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인데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중년 부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까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올라갔던 그 길은 아무리 봐도 밤중에 다니기는 힘든 길이었고 그 낚시터에서도 중년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어떤 이유로 그날 밤 남자친구 앞에 나타났던 건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1년 더 만나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날 합천댐에서 겪은 일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직접 경험한 무서운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그 아저씨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 제가 30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현재는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며 이 일은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경험한 일이었죠. 9년 전 그 당시는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업무 때문에 매일같이 야근을 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몸은 점차 망가졌고 결국 간암이라는 큰 병을 앓게 되었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을 했던지라 급히 수술을 하고 회복할 수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회복을 하는 사이 직장 내 제 자리가 없어져 버렸고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권고사직을 하게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잠시 휴식기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그동안 미뤄왔던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죠. 저는 무슨 운동을 해볼까 생각을 하던 차에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의 권유로 작은 규모의 산악회에 가입을 하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등산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체력도 늘고 살도 빠지면서 예전 컨디션을 찾아갔고 그렇게 반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됐죠. 그날은 혼자 바람도 쐴 겸 강원도 하천군에 위치하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을 올라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산악회 사람들과 같이 산을 타는 것도 좋지만 그날 무슨 바람이 들었던 건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 저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이라 쉬지 않고 걸어가면 대략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고 워낙 알려지지 않은 산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저는 주변 경치를 즐기면서 천천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등산길이 끊어진 외곽지대에 누가 봐도 오래되어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더군요. 그때는 산을 관리하는 분이 지내는 곳이라 생각했고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봐요, 잠깐만요. 그래서 소리나는 쪽을 쳐다봤더니 5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기 미안한데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아저씨가 하던 말은 컨테이너 박스 주인이라고 하던데 집안에 무거운 짐이 있어서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되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도와드릴게요. 크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니까 흔쾌히 도와드린다고 말했고 저는 아저씨와 함께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었던 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게 의아할 정도로 컨테이너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것이었죠. 잡초는 물론이고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으니 관리를 안 하고 살고 계시나 보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를 따라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는데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도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었죠. 이거 보이지? 내가 10년 동안 살면서 요긴하게 사용했는데 아깝게도 고장이 났지 뭐야. 버리고 사야 되는데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혼자서는 영 옮기기 힘들더라고. 아저씨는 오래된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을 했고 저는 아저씨를 도와 냉장고를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줄 건 없고 차 한 잔만 하고 가. 어차피 바쁜 일정도 없었고 아저씨를 보니 혼자서 적적하게 산에서 계시는 것 같아
잠깐이지만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고 싶은 생각에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여기서 꽤 오래 사신 것 같은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그때 아저씨에게 들은 내용은 본인이 큰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게 됐고 결국 여기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뿔뿔이 흩어져 현재는 연락조차 안 된다고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근데 자네는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내가 여기 살면서 혼자 오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저는 아저씨에게 암에 걸렸었다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힘든 속사정을 털어놓았고 제 말을 듣고 아저씨는 좋은 게 있다면서 급히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한 5분쯤 흘렀나? 갑자기 아저씨는 뜨거운 차 한 잔을 가지고 오더니 아무 생각 말고 마시라는 겁니다. 색깔만 보면 블랙커피와 흡사할 정도의 색이었는데 처음에는 한약같이 보이기도 하더군요. 이게 달래 끓인 물인데 간에 엄청 좋은 거야. 한번 마셔봐.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달래를 반찬으로 해서 먹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끓여서도 먹는지는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아저씨 말을 믿고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몸에 좋은 거니까 버리지 말고 마시고 있어. 아저씨는 할 일이 있다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김이 펄펄 날 정도로 뜨거워서 먹지는 않고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컵을 유심히 봤더니 가족처럼 보이는 4명의 사람 얼굴이 인쇄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아저씨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컵에 인쇄되어 있는 남자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차가 어느 정도 식고 나서 한 모금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역한 냄새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뜨거울 때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조금 식고 나니 독한 냄새가 올라오더군요. 웬만하면 아저씨 성의를 봐서 그냥 마시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건 먹기가 힘들 것 같아서 몰래 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잠시 뒤 아저씨가 컨테이너에서 나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묻더라고요. 어때? 맛있지? 아, 네. 좀 쓰긴 했는데 먹을만 했어요. 차마 버렸다고 말을 하기가 죄송스러워서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하게 됐고 이제 저도 산을 올라가야 하니 아저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도와줘서 고맙네. 조심히 가게. 그렇게 저는 정상까지 올라간 뒤 다시 하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분명 올라오면서도 저 말고는 다른 등산객은 보지 못했는데 꼭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뒤를 쳐다보면서 내려갔었고 산 입구 쪽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마을 주민으로 보이는 남자 2분을 만날 수가 있었죠. 혹시 혼자 왔어요? 네, 뭐 문제라도 있나요? 그러자 그 남자가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니, 여기 약초캐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몇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뭔 일이 난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에서도 못 찾는다 하고 그래서 주민들끼리 순찰 겸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문득 컨테이너에 살고 있던 아저씨 생각이 났고 저는 마을 주민에게 아저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컨테이너 사람 안 산 지 오래됐어요. 마을 이장님이 컨테이너를 가져다 놨는데 그게 2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계속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제가 봤던 아저씨는 도대체 누군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에서 냉장고도 옮겨주고 이야기도 나눴다고 말을 했음에도 끝까지 믿지 않더라고요. 결국 마을 주민과 함께 컨테이너로 다시 찾아갔더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순간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밖에 냉장고가 세워져 있는 걸로 보아 분명 헛것을 본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아저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라 뭐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그렇게 다시 산을 내려왔고 저는 마을 주민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달래를 끓여서 차로 마시기도 하나요? 네, 저도 건강 때문에 가끔씩 먹어요.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달래를 끓이면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달래 같은 경우에는 은은한 노란색이 나죠. 근데 그게 왜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마을 주민과 헤어졌고 집으로 가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산속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던 아저씨의 정체는 도대체 뭐였는지 아직도 의문이고 제가 만약 그 차를 아무런 의심 없이 마셨다면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직도 너무 무섭습니다. 뭐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제가 차를 마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아저씨는 제 뒤를 밟아 따라왔던 것 같고 산 입구에서 마을 주민들을 보고 아저씨는 몸을 숨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컵에 인쇄되어 있던 가족 사진은 아마 돌아가신 이장님의 가족들인 것 같고 버려진 컨테이너 안에서 아저씨는 무슨 짓을 계획하고 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집으로 와서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의외로 범죄자들이 산속에 숨어 사는 경우가 많다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은 웬만해서 가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절대 혼자서 등산은 하지 않게 됐고 이 일은 잊지 못할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을 뿐더러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때는 12년 전쯤 제가 30대 초반에 겪은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로 단골 손님이 많았던 비교적 한산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게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상가 건물주였던 중년의 여자가 카페로 찾아왔고 상가 보증금 문제로 긴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진 씨,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는데 나도 사정이 좀 있어서 이번 계약 끝나고 보증금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아, 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상가 주인과 한참 대화를 나눴고 다행히도 보증금 문제는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와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부터 그 남자는 일주일간 매일같이 카페에 들려 제가 가게를 마감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손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한날은 커피를 주문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연락처 좀 주실래요? 누가 봐도 깔끔한 외모에다 호감형인 남자였고 저도 딱히 만나는 사람은 없어서 기분 좋게 연락처를 드렸었죠. 그 계기로 서로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님 생신을 맞아 인사도 드릴 겸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상가 건물주였던 중년의 여자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어? 우리 아들이 만나던 사람이 미진 씨였어? 사실 알고 보니 상가 보증금 얘기를 했을 당시 남자친구가 카페 근처에 와 있었다고 하는데 그날 어머님께 보증금 얘기를 듣고 제가 안쓰럽단 생각에 손님인 척 한 번 찾아왔다가 의도치 않게 제게 반해버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숨긴 이유는 본인이 건물주 아들이라고 하면 혹여나 자신에게 편견을 가질까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그런 속사정도 있었죠. 또 하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가 어릴 적에 큰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후로 어머니와 둘이서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뒤 남자친구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죠. 결혼 준비는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고 남자친구 집안 사정과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편차가 크다 보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남자친구가 직접 해결을 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마울 뿐이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아마 그 시점부터 남편의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주말마다 시댁에 다녀온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잠깐 다녀오는 정도였지만 차츰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시댁에서 잠까지 자고 다음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었죠. 제 입장에선 주말에 남편과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주말마다 시댁으로 가버리니 저도 남편에게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남편에게 상처까지 주면서 이렇게 물었었죠. 오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솔직히 한번 말해봐. 오빠 마마보이야? 왜 매주 시댁에 가는 건데? 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너랑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그 집에 혼자 계시는데 당연히 외롭고 적적하시지 않겠어?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랑 시간 좀 보내는 게 넌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남편은 제가 이해를 못해준다는 이유로 되려 제게 화를 냈고 저도 남편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매일 다투다 보니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졌고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그런 고민만 생길 뿐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는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할 게 뻔하고 그리고 제가 시집 하나는 잘 갔다고 늘 좋아하시던 부모님 생각에 이렇다 할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힘들게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나쁜 그런 의심이 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죠.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고 남편은 시댁에 다녀온다고 외출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에게 몸살 약을 사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바쁜 거 몰라? 어머니가 빨리 오라고 계속 보채시는데 좀 힘들더라도 당신이 다녀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너무 실망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싸울 힘도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고 그날 오후쯤 컨디션이 좀 돌아와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집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분명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때부터 저도 남편의 행동을 살피면서 뒤를 캐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에게 친정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고 온다고 말을 하고 나왔고 저는 집 근처 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었죠. 평일에는 출퇴근이 전부였고 따로 누굴 만난다거나 하는 이벤트도 없었고 주말에는 남편이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괜한 의심을 했나 싶을 정도로 혼자 오해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현관을 열고 나오는데 순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 나쁜 촉이 느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했고 저는 그 차를 한참 따라가다 제 실수로 놓쳐버렸고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고민만 하다가 사람을 조사해주는 업체를 찾아 의뢰를 했고 대략 한 달 뒤쯤 제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땐 믿을 수가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의뢰업체에서 보여준 사진을 보고 난 뒤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그 사건의 전말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관계였는데 누가 봐도
연인 사이라고 의심될 만한 스킨십은 물론이고 둘이서 모텔까지 드나드는 비현실적인 관계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알게 된 건 남편은 친아들이 아니고 어릴 적 입양을 했던 양아들이란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되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에게 이러한 내용을 말했더니 오히려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디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애만 잘 낳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남편의 집안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내막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소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라고 강요를 했었는데 단지 출산을 목적으로 제게 접근을 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남편과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면 분명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둘러댔었죠. 그 당시는 엄청 힘들고 괴로웠는데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괜찮아지더니 현재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저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일은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우지 못할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평소에 개들남님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1년 전 실제로 겪었던 충격적인 일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무난하게 취업에 성공하여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도 2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그 사람과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꿈을 꾸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주변 지인들에게 종종 소개팅을 받게 되었는데 한날은 직장 선배 한 분이 제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성현아, 내 후배 중에 이름이 박선영이라는 진짜 괜찮은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 어때? 한번 만나볼래? 선배 당연히 나가야죠. 저 근데 제가 소개팅만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하고 그리고 운 좋게 만나더라도 얼마 못 가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성현이 너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너랑 인연이 아니어서 그렇겠지 뭐. 저는 직장 선배를 통해 여성분의 연락처를 받고 서로 카톡을 나누다 며칠 뒤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분을 실제로 보니 아담한 키에 호감형 외모였고 전반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여성이었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보니 서로 관심사가 비슷했고 또 성격이나 가치관까지 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진지한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서로 대화가 끊이질 않았고 이건 저만의 느낌이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었죠. 그렇게 여성분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들어왔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여성분에게 카톡을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내 답장을 받지 못했었죠. 사실 이런 일을 겪는 게 처음이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다음날 제게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선배, 안 그래도 제가 전화드리려고 했었는데 저 소개팅 실패한 것 같아요. 성현아,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전화한 거야. 선영이가 그러는데 왜 그런 사람을 소개해주냐고 막 화를 내고 끊어버리더라고. 너 뭐 실수한 거 있어? 네? 아니요, 그날 분위기 좋았고
제가 집 현관까지 데려다 줬었는데요. 진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저는 선배와 통화를 하고 난 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도대체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너무 답답하고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지영이라는 친구였죠. 같은 동성은 아니고 유일한 이성 친구였는데 저와 같은 동네에 살아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볼 정도로 가깝고 허물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을 정도로 편하고 스스럼 없는 친구였고 친구 지영이도 제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얼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늘 말을 하곤 했었죠. 그래서 그날도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아, 나 이번에도 소개팅 실패했다. 야, 네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문제는 무슨, 야, 여자는 많아. 고작 그런 걸로 힘들어하지 마. 알겠지? 제가 힘들 때마다 지영이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쉽게 말하기 힘든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만큼 속 깊은 친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 또 다른 지인에게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고 소개팅 전날 지영이와 같이 쇼핑까지 하고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나갔지만 결국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저의 자존감은 내려갈 대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 생에는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만큼 자괴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선배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었죠. 성현아,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면 너 진짜 실망이다. 네? 선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소개해줬던 선영이 기억하지? 너랑 소개팅하고 나서 걔랑 연락이 끊어졌단 말이야. 나도 이유도 모르겠고 솔직히 답답하기도 해서 선영이 지인들한테 물어봤었거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범죄자를 소개해줬다고 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나도 좀 알아보니까 글쎄 네가 여자를 패고 다니는 그런 놈이라고 말을 했다더라. 너 이게 사실이야? 저는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제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퇴근을 하자마자 저와 소개팅을 했던 선영 씨를 만나기 위해 며칠 동안 집으로 찾아갔었고 끝내 집 앞에서 선영 씨를 만날 수가 있었죠. 여긴 왜 오셨어요? 저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아, 선영 씨,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깐이면 되거든요. 저는 선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제야 소개팅에 실패했던 결정적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제게 문자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었죠. 오늘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고 화가 나면 여자를 폭행하는 건 물론 이미 폭행으로 전과까지 있는 범죄자이니 조심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소개팅을 끝내고 제가 집으로 데려다 주고 난 뒤 그런 문자를 받았다는 건데 선영 씨는 충격을 받고 누구냐고 답장을 했더니 글쎄 저의 전 여자친구라고 말을 하면서 팔과 다리에 멍이 든 사진까지 선영 씨에게 보내줬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선영 씨에게 충분한 해명을 하고 나서 문자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만 들리더라고요. 이야기를 끝내고 집으로 가면서 이 사실을 지영이에게 털어놓았고 너무 힘든 나머지 그날 지영이와 술을 한잔하게 되었죠. 지영아,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전 여자친구라고 해봤자 일주일 만난 게 다인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거든. 와, 너무 소름 끼친다. 너 혹시 전 여자친구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지영이와 술을 먹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 여자친구와는 아무런 악감정조차 없었고
이렇다 할 기억조차도 떠오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 지영이는 만취 상태가 되었고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 지영이 가방이 보였고 저는 가방을 챙긴 뒤 저도 택시를 잡아 지영이네 집으로 향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지영이는 집으로 들어갔는지 보이질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가방은 내일 돌려주기로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잘 준비를 하고 씻고 누웠는데 그때 지영이 가방에 들어있던 못 보던 휴대폰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지영이 휴대폰이 아닌데? 새로 산 건가?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무심코 휴대폰을 켜봤더니 잠금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뭐가 있나 싶어서 잠깐만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저는 문자 내역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건 제가 여태까지 소개팅을 했던 상대들에게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남긴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이 모든 게 지영이의 짓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들었던 소름 끼치는 생각이 제가 소개팅 약속이 잡히면 지영이에게 항상 말을 해줬었고 한 번씩 지영이가 본인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제 폰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자주 있었는데 아마 그때를 노리고 소개팅을 하려던 상대의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다음날 지영이에게 가방을 돌려주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따져 묻고 싶었지만 너무 큰 배신감 때문인지 지영이의 얼굴을 마주보고 차마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지영이와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면서 차츰 멀어졌고 지금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다 터놓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까지 터놓을 만큼 믿었던 사람이라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말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르는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개팅에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며 지영이에게 위로를 구했을 때 지영이는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았을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그런 쾌감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연애의 실패를 넘어서 오랜 시간 쌓아왔던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진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죠. 지금도 가끔씩 동네에서 지영이와 마주칠까봐 두려울 때가 있는데 평범했던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지영이의 섬뜩한 행동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다른 분들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모를 위험을 경계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